아들의 장례식 날. 며느리는 애인과 여행 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번호로 온 문자를 받았다. 엄마, 저 살아있어요. 지금 바로 추모공원으로 와주세요. 나는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고 내가 본 것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여기 와주셔서 기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장례식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흰 국화향이 너무 진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귀에 닿았지만 단 한마디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 내 생각은 과거의 날들, 내 아들 민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순간들로 흘러갔다. 나무 이젤 위에는 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환했지만 사진 속 눈은 무한한 슬픔으로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평생 이웃이었던 김영희 여사님이 내 팔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어쩌다 유라가 이런 날 오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다. 내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심장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늘 같은 말을 건넸다. 몸조리 잘하세요, 박 여사님. 민준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말은 돌 위를 흐르는 물처럼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밤이 되자 나의 작은 빌라는 침묵에 잠겼다. 벽에서 스며나오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민준이 늘 책을 읽던 의자를 마주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공학 서적의 책장을 넘기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미소 짓곤 했다. 엄마, 이 구조물의 철강이 몇 톤이나 필요한지 아세요? 이제 그 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내 영혼에 남은 구멍처럼 채울 수 없었다. 나는 부드러운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길 바라며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끓이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끓는 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고 그 뜨거움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재빨리 물을 닦았지만 내 마음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낡은 휴대폰이 조용한 집안에서 건조한 소리를 내며 진동했다. 그 소음은 천둥과도 같았다. 나는 몸을 떨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누가 이 시간에 나에게 문자를 보낼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이 켜지고 발신인의 이름을 본 순간 나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민준. 내 아들의 옛 번호였다. 그의 죽음 직후 해지되었던 바로 그 번호. 나는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문자를 열었다. 단 한 줄이었다. 엄마, 저 죽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추모공원으로 와주세요. 나는 그 말들을 읽고 또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가슴에 새겨졌다. 그럴 리가 없었다. 민준이는 죽었다. 나는 영안실에서 내 눈으로 직접 봤다. 평온하지만 차가웠던 그의 얼굴. 그렇다면 이 문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감히 내 고통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걸까? 나는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났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듯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옷걸이에 걸린 양모, 외투와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즉시 추모공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빗속을 운전했다. 전조등이 물의 장막을 갈랐다. 한밤중에 수원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만이 나를 동반했다. 나는 그 문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엄마, 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민준이가 살아있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것에 매달려야만 했다. 나는 수원시립추모공원 입구 앞에 차를 세웠다. 무거운 철문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만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리며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았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축축한 공기와 흙냄새가 밤의 냉기와 뒤섞였다. 깜빡이는 노란 등불이 비뚤어진 비석들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음산하고 무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나는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새 구역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을 따라 걸었다. 젖은 나무숲 위를 걷는 내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 희미한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세차게 뛰었다. 나는 기적을, 끔찍한 진실을, 아니면 그저 잔인한 장난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멀리 민준이의 무덤이 보였다. 아직 흙이 새로웠고 풀 한 폭이 없었다. 사람들이 아침에 두고 간 꽃다발은 이미 비에 젖어 시들어가고 있었고 하얀 꽃잎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늦췄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대한 짐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그때 내 심장이 멎었다. 누군가 그곳에 바로 내 아들의 비석 앞에 서 있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65세이며 제 아들이 착하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평생을 바친 미혼모입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준이는 겨우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밤을 새워가며 재봉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한 푼 한 푼 세어가며 민준이가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했던 날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서 성공적인 기술자가 되는 것을 보니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내 삶의 빛이었고 지쳐 있을 때조차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였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최유라를 소개시켜준 날, 제 심장은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빛나는 검은 머리와 환한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홍보 분야에서 일했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 집 거실에서 커피를 손에 들고 자신이 맡은 사업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그녀를 기억합니다.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한테서 혼자서 민준 씨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언젠가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후 저는 수원의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방 2개와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추억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저는 참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의 삶에 간섭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만의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민준이가 반대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냥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도록 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라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일게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커진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제주도 해변에서나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찍은 여행 사진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항상 유라를 껴안고 미소 짓고 있었고 저는 아들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제가 준비한 전통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에 둘러앉던 일요일 점심 식사가 뜸해졌습니다. 민준이는 혼자 오기 시작하며 변명을 댔습니다.
유라가 바빠서요. 시내에서 협력사 회의가 있대요. 엄마, 연말 사업 계획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저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는 까다로운 홍보 분야에서 일했고 저는 그녀를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준이가 억지로 짓는 미소는 제 가슴에 희미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아마 젊은 부부 사이의 평범한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민준이에게서 걸려오는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그는 이미 잠자리에 든 늦은 시간에 피곤함으로 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유라 오늘 집에 안 들어와요. 그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호텔에서 잔대요. 저는 그의 말 속에 숨기려는 고통의 무게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냥 바쁜 거겠지, 아들아. 저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내랑 이야기해봐. 다 잘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예고 없이 닭곰탕한 냄비를 들고 그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저 민준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고, 엄마가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유라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 위에 곰탕을 내려놓았고 그때 발코니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자기. 이번 주말에 어떻게든 해볼게. 그녀는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고객이랑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했고 유라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싸웠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가 너무 비싼 명품 가방을 샀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아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돈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렇지, 아들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아마 그냥 기분 전환이 필요했나 보지. 진정하고 차분하게 대화해봐.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해.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노력해볼게요, 엄마.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진정으로 깨달은 순간은 제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완벽하게 다려진 하얀 식탁보가 있는 고급 한정식 식당에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그는 유라가 회의 중이라 나중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정원에서 자라는 토마토, 그의 새로운 건설 사업 계획. 하지만 그의 눈을 볼 때마다 그가 숨기려 애쓰는 깊은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유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민준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죄송해요. 부장님이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포도주 잔을 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먹어요, 엄마. 유라는 나중에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우리 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하며 가끔 공허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말랐고 눈 밑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예전의 빛을 잃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채 담쟁이 덩굴 찻집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저와 민준이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안뜰의 벽 전체를 담쟁이 덩굴이 뒤덮고 있었고 그 잎사귀들이 벽돌바닥 위로 자연스러운 융단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올 때마다 제 정원의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는지부터 민준이가 설계하고 있는 건축 사업,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오후의 햇살이 꽃으로 가득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금빛 반짝임을 만들어내는 구석에 늘 앉던 나무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했던 달콤한 쌀음료인 식혜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손으로 컵을 돌리며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거의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말라 있었고 늘 딱 맞던 옅은 파란색 셔츠가 이제는 어깨 부분이 헐렁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은 더 이상 자신을 돌볼 기운이 없는 사람처럼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차가 너무 막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원의 토마토에 이미 작고 반짝이는 붉은 열매가 몇 개 맺혔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샐러드를 만들 때 쓰려고. 저는 그의 눈에서 약간의 빛이라도 보기를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엄마. 이번 주에는 다리 건설 사업 계획이 복잡해졌어요. 계약업체가 잘못된 자재를 납품해서 모든 게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어조는 단조로웠고 마치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부자연스럽게 끊기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느꼈고 그것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상냥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나눠 먹을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 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민준이는 쓴 커피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유나 설탕을 넣었습니다. 블랙커피는 영혼까지 쓰게 만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는 그저 멍하니 커피를 저으며 찻잔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가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갑자기 민준이는 멈추고 숟가락을 옆에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엄마,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그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하려는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 글씨가 쓰인 작은 흰색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로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수원 시내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명함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거의 식혜를 쏟을 뻔했습니다. 유언장,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넌 겨우 35살이잖니, 민준아, 왜 그런 말을 하니?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젊고 생기 넘치는 내 아들이 유언장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집, 저축, 차, 전부 엄마에게 남기고 싶어요.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는 아직 따뜻했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유라는?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네, 아내잖니, 민준아.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바람에 붉은 꽃잎이 흔들리는 안뜰의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각 단어가 무거운 것처럼 낮아졌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저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엄마, 지난주에 제주도 호텔 예약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2인용이었어요. 하지만 유라는 제게 여자 고객과 회의하러 갔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유라가 부재했던 날들, 민준이의 한밤중 전화, 그리고 그녀가 발코니에서 속삭이는 것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려 애썼고 그것들이 오해이며 유라는 단지 일로 바쁠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의 눈을 보며 저는 그가 더 이상 그 변명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용기를 내기 위해 깊은 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없어요. 저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아, 만약 모든 게 오해라면? 저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생각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니? 민준이는 단호한 시선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르지 않아요, 엄마.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미 오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누구니? 제가 물었지만 민준이는 그저 손짓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모든 게 끝나면 전부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엄마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몸서리 쳤습니다. 안전하다니. 왜 저를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시선은 제가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안감이 저를 휩쌌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침묵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찻잔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는 멈췄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세게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온기를 느끼며 그를 껴안았지만 깰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리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민준이가 그의 은색 승용차를 타고 모퉁이를 돌 때까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의 빛이 거리에 떨어져 차를 작별 인사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아들을 살아서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만남 일주일 후, 저는 정원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잎사귀 위의 물방울을 작은 진주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저는 새들의 지저귐과 분무기의 물소리만으로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그런 아침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평온은 집안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깨졌습니다. 날카롭고 끈질긴 소리, 마치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걸어온 탓에 숨을 헐떡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반대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억제된 마치 고통스러운 말을 하기 전에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전데요.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며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수원경찰서 김 형사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식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형사님?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평택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은색 승용차,
번호판은. 그는 번호를 읽었고 저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드님이신 이민준 씨의 차량입니다. 생존하지 못하셨습니다. 생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소화기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으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제 주위의 세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제 귀에서 윙윙거리는 핏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바다의 소리처럼 둔탁한 윙윙거림. 제가 어느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는지 모릅니다. 무릎이 타일에 부딪혔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텅 비었고 오직 민준이만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시선, 그 찻집에서의 강한 포옹.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고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사고요?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 목소리는 낯설고 갈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지난주에 월요일에 차를 정비소에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사고일 리가 없어요.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후 김 형사는 제가 거짓이라고 느낀 동정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충격받으신 것 이해합니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라고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그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아주 신중했어요. 절대 차에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저 반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범죄 행위의 증거는 없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너무 커서 저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제 유일한 아들, 제 평생을 바친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그는 제 앞에 앉아 그의 유언장, 그의 걱정, 유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라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여러 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전화는 울렸지만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밝고 태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지금 바빠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목이 맨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유라야, 전화 좀 해다오. 무슨 일이 생겼어? 민준이가 이제 없어. 저는 여러 개의 메시지를 더 보냈습니다. 유라야, 어디 있니? 전화해.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전송됨으로만 남고 읽음으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등지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악몽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확인하기 위해 영안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온하지만 생명 없는 얼굴로 누워있는 그를 보았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소박한 나무관을 골랐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그저 깨끗하고 따뜻한. 저는 교회에 연락해 장례식 날짜를 정했습니다. 감정 없는 기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만약 제가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했다면 저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장례식 전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민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액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정원에서 밝은 붉은 토마토를 들고 귀에 걸리도록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제일 커요. 그는 마치 그것이 인생 최대의 성취인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저는 액자를 쓰다듬었고 마침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니? 저는 속삭였지만 오직 침묵만이 제게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이웃의 익숙한 얼굴들, 민준이의 직장 동료들, 오랜 친구들. 그들은 저를 껴안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고통과 답없는 질문들 사이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라는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고 민준이를 보내는데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재는 제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남편이 죽은 후부터 저의 이웃이었던 김영희 여사님이 저를 따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고 제 손에 휴대폰을 쥐어줄 때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순자 씨, 미안하지만 우리 딸이 방금 소셜미디어에서 이걸 봤대요. 저는 화면을 보았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주도 해변에 서 있는 유라의 사진이었습니다. 밝은 빨간색 수영복을 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릿빛 피부의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칵테일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래의 글에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불과 몇 시간 전 민준이의 장례식 당일에 게시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찻집에서 피곤해 보이던 민준이의 얼굴, 그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라고 되뇌던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유언장에 대한 그의 말, 그의 불안감, 그의 불륜 의심, 그리고 이제 그 사진. 모든 것이 끔찍한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민준이가 얼마나 신중했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어야 할 유라는 다른 남자와 함께 먼 해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다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이제 차가운 비가 내 얼굴을 때리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세상은 나와 민준이의 무덤, 그리고 동상처럼 비석 앞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저 남자로 축소된 것 같다. 강한 바람이 분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묘지 자체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다. 그 남자가 몸을 떨며 살짝 몸을 돌리자 그 작은 움직임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구두굽이 축축한 흙에 파묻혔다.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가자 그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젖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보여주었다. 눈가의 주름이 그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단호하고 맑은 눈빛에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민준이가 언젠가 보여주었던 낡은 사진 속에서 본 얼굴이었다. 그와 친구들이 함께 웃던 행복한 대학 시절. 내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박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어둠을 가르는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얼어붙어 더듬거렸다. 누구세요? 내 아들은 어디 있죠? 민준이가 그곳에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질문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 문자, 죽지 않았어라는 그 말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내 안에 미친 희망의 불씨를 심어 놓았다. 그 남자는 시선을 떼지 않고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윤지훈입니다. 그가 말하자마자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훈. 고등학교 때부터 민준이의 가장 친한 친구. 20년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친구. 민준이는 그를 가장 신뢰하는 형제라고 부르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지훈 씨, 민준이가 말했던 그 친구군요. 그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거대한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그 문자는 제가 보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의 옛 번호를 흉내낼 수 있는 특수 장치를 사용했어요. 그를 사칭한 점 사과드립니다. 여사님. 잔인한 짓인 줄 알지만 제 이름으로 전화했다면 아마 저를 믿지 않으셨을 거고 한밤중에 여기까지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과 싸우는 듯 시선을 내렸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란과 뒤섞인 분노가 내 안에서 폭발했다. 왜요? 눈물이 비와 섞여 흐르는 가운데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고 싶었다. 나를 갈갈이 찢는 고통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싶었다. 지훈은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마주 보았다. 민준이가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 단어가 힘겨운 듯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 전 민준이가 제게 전화했어요. 불안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제게 명확한 지시가 담긴 메시지를 남겼어요. 일주일 안에 내 소식이 없으면 우리 엄마를 구해줘. 그의 말은 심장에 밝힌 비수와 같았다. 내 무릎이 꺾였다.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내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나는 그의 팔에 매달렸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다. 나를 구하라고요? 뭐로부터요? 나는 떨며 흐느꼈다. 민준이가 뭐라고 했어요? 왜 저를 그렇게 걱정했죠? 지우는 나를 근처 벤치에 앉도록 도와주었다. 비가 덜 들이치는 큰 나무 아래였다. 그는 내 옆에 앉았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아드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아드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비석들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우리 얼굴을 때리는 묘지는 그 대화를 이어갈 장소가 아니었다. 지우는 결의와 회한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차로 안내했다. 우리는 발밑의 돌소리와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동반하며 침묵 속에서 걸었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와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나는 손의 떨림을 제어하려 했으며 핸들을 꽉 잡았다. 내 마음속에는 민준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의 미소, 찻집에서의 쉰 목소리, 그리고 그 마지막 경고. 몸조리 잘하세요, 엄마. 이제 지훈이 민준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고 말하자 나는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영혼까지 아플지라도 진실이 필요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지훈을 부엌으로 안내했다. 낡은 나무 식탁과 창턱에 화분이 있는 나의 작은 부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삶에 속한 공간처럼 나는 물을 끓였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 덜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차 한 잔을 끓이는 것만이라도 무언가 해야 했다. 지우는 식탁에 앉아 흠뻑 젖은 가죽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놓았다. 검은 화면은 마치 민준이가 남긴 비밀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 수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지우는 딱딱한 진실을 마주하는데 익숙한 사람에 낳고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은퇴했지만 우리 가족이 이사가기 전까지 민준이와 저는 이 동네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는 연락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옛 시절을 회상하는 듯 멍한 시선을 보냈다. 민준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 그가 제게 전화했을 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켜고 몇 번의 터치 끝에 암호로 보호된 파일을 열었다. 이것이 민준이가 제게 보낸 것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면이 밝아졌고 나는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먼저 민준이와 유라의 공동은행 계좌 명세서가 나타났다. 차갑고 무자비한 숫자들. 나는 주말마다 도시 외곽의 한 리조트와 카지노 근처 현금 인출기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보았다. 민준이는 도박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들이 돈에 신중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저축한 돈 한 푼 한 푼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계속 넘겼다. 민준이의 개인 노트북 캡처 화면이 나타났고 빨간색 메시지가 보였다. 로그인 시도 횟수 초과로 계정이 잠겼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이 설명했다. 민준이는 유라만이 자신의 컴퓨터에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 유라, 딸처럼 여겼던 그녀. 이제 그녀는 낯선 사람으로 내게 나타났다. 그때 지우는 메시지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민준이가 유라가 자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대화 내용이 나타났다. 수신자는 김태호라고 되어 있었다. 나는 각 줄, 각 단어를 읽으며 영혼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기, 이번 주말에, 늘 가던 곳에서 태호가 썼다. 유라가 답했다. 물론이지, 내 사랑. 그 늙은이한테는 출장 간다고 할게. 태호의 또 다른 메시지. 언제쯤 우리 대놓고 만날 수 있을까? 숨는 거 지쳤어. 그리고 유라의 대답. 차갑고 잔인했다. 곧이야, 자기. 계획은 잘 되고 있어.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낡은 나무 식탁 위로 떨어졌다. 그 말들은 내가 유지하려 애썼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유라가 단지 바쁘거나 혼란스럽거나 모든 것이 오해라고 믿었던 김태호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라와 그는 1년 넘게 만나왔습니다. 나는 흐느낌을 참으려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다. 내 아들 민준이는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았고 내가 결코 알아채지 못했던 고통을 혼자 감내했다. 지우는 슬픔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민준이는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라와 이혼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모을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가 저와 제 가족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 유라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 확인 이메일을 열었다.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편도 항공권 2장이었다. 내 이름과 민준이의 이름으로 비행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제가 절차를 돕기 위해 돌아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지훈은 마치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끝맺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민준이를 잃은 고통은 여전히 심장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 고통 아래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결의의 불꽃. 나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지훈을 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나는 고통이 나를 다른 사람, 더 강하고 더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들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진지하지만 신중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간접적인 증거뿐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무 식탁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유라가 불충실했고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녀가 민준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앗아갔다는 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잔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서로 맞잡은 차가운 손으로 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지만 그 고통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사립탐정이에요. 이름은 강 실장. 아주 유능하고 신중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수원의 외곽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흙길 뒤에 숨겨져 있었고 몇 개의 나무 테이블과 진한 로스팅 커피 향이 났다. 나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듯 햇빛이 들지 않는 구석자리를 골랐다. 강 실장은 정시에 도착했다. 중년의 남자로 너무나 평범한 외모여서 잊기 쉬웠. 하지만 그의 눈은 어떤 비밀이든 꿰뚫을 수 있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낡은 천재킷을 입고 손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다. 불필요한 말 없이 우리 앞에 앉았다. 지훈과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이의 의심, 유라의 메시지, 장례식 날 제주도 해변에서의 그녀의 사진. 강 실장은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그는 가끔씩 빠르고 정확한 필체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을 뿐이었다. 지훈이 은행 명세서와 민준이의 노트북 캡처 화면을 보여주자 강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우리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의자에 기대어 우리를 계산적인 시선으로 관찰했다. 어려울 겁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죠. 지훈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를 놓고 강 실장 쪽으로 밀었다. 성금입니다. 그는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결과가 필요합니다. 강 실장은 봉투를 보았다. 즉시 만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일어나서 도착했을 때처럼 빠르게 떠났다. 나는 낯선 사람의 손에 마지막 희망을 맡긴 기분으로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음 며칠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유라가 돌아왔거나 더 나쁘게는 내가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까봐 나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유라는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다. 아마도 인내심 있는 사냥꾼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식물에 물을 주고 집을 청소하며 바쁘게 지내려 애썼지만 내 마음은 항상 민준이에게 지훈이 말했던 내 아들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라는 말로 돌아갔다. 장례식 일주일 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내가 거실에 앉아 민준이의 영정 사진을 껴안고 있을 때 그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보았다. 강 실장입니다. 그는 낮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몇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짧게 말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빛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우리가 필요했던 걸 찾았답니다. 우리는 늘 가던 식당에서 강 실장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는 테이블 위에 USB 메모리와 여러 장의 사진을 놓았다. 첫 번째 사진들은 유라와 김태호가 제주의 한 고급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해 보였다. 다음 사진은 내 심장을 죄어왔다. 그들은 수영장 옆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고 햇빛이 유라의 환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민준이가 없을 때 그녀는 저기 있었어. 나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지만 강 실장은 내 고통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강 실장은 USB 메모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주에서 태호가 렌트한 차의 좌석 밑에 아주 작은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헤드폰을 끼고 한 부분을 찾더니 스피커를 켰다. 나는 곧 들릴 내용에 대비하며 숨을 참았다. 태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떨리고 걱정으로 가득했다. 정말 모든 게 괜찮은 거 맞아? 아무도 의심 안 해? 그리고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범의 목소리,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 뭘 걱정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야. 브레이크 호스를 살짝 자르기만 하면 끝이야. 민준이는 죽고 우리는 모든 걸 갖게 되는 거지. 집, 저축, 그리고 그가 막 가입한 거에게 생명보험금까지.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유라의 모든 말은 내 영혼의 남은 부분을 갈갈이 찢는 비수와 같았다. 태호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 늙은 여자는 상속받지 않을까? 유라는 말은 웃음을 터뜨렸다.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웃음소리였다. 걱정 마. 보험금 받자마자 내가 처리할게. 누전,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 간단해. 사랑하는 아들 곁으로 곧 보내줄게. 강 실장은 녹음을 멈췄다. 방은 침묵에 잠겼다. 오직 우리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붉고 아픈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은 내 안에서 나를 집어삼키는 분노와 고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때 내 딸이라고 생각했던 유라가 민준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지훈을 보았고 그는 내 시선을 마주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우리 둘은 이해했다. 민준이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는 것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과 나는 모든 증거, 즉 유라와 태호가 제주에 있는 사진, 은행 명세서, 그리고 유죄를 입증하는 녹음 파일을 수원경찰서로 가져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김 형사를 만났다. 민준이의 사고 소식을 전해주었던 바로 그 형사였다. 이번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내가 기억하던 거짓 동정심은 사라졌다. 대신 그는 절대적인 진지함과 집중력을 보였다. 그는 작은 방에서 우리 맞은편에 앉았고 형광등 불빛이 그를 더욱 엄격하게 보이게 했다. 지훈이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그에게 건넸을 때 나는 그가 컴퓨터에 연결하면서 손을 살짝 떠는 것을 알아챘다.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태호의 목소리는 불안함을 드러냈다. 브레이크 호스를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돼. 유라는 마치 간단한 휴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 보험금을 받으면 그 늙은 여자는 내가 잘 처리할게. 각 단어는 그 잔인함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 아들 민준이는 살해당했고 다음은 내 차례였다. 김 형사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며 모든 것을 들었다. 맙소사.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메모를 한 다음 우리를 보았다.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적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장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침묵을 지켜야 했다. 유라와 태호가 당신들이 알아챘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김 형사는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말했다. 궁지에 몰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불안감이 휩싸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가 나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계속 살아간다는 생각은 마치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다. 이틀 후, 유라가 돌아왔다.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집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을 보니 그녀가 검은색 SUV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은 거대한 선글라스 뒤에 거의 가려져 있었다. 슬픔을 가장하려 했지만 나는 그것이 순전히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키는 분노 때문에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눌렀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김 형사는 그녀와 혼자 마주하거나 의심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다. 초인종이 세 번째 울렸고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유라였다. 화면을 보니 그녀의 이름이 깜빡였지만 받지 않았다. 곧바로 문자가 들어왔다. 어머님, 저 도착했어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손바닥에 손톱이 밟히도록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니, 그 여자가 그날 밤 내 문지방을 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남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든 블랙커피 잔을 들고 항상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혼자 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저에게 당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다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안도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소리, 창문의 바람 소리, 지붕을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고 유라가 밖에서 숨어 있다고 상상하게 했다. 새벽 2시쯤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 소리도 나무십 움직이는 소리도 아닌 누군가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금속성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지배주 전기 차단기 옆에 구부리고 있는 실루엣을 보았다. 유라를 알아챘을 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후드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과 움직임은 틀림없었다. 그녀는 전기 차단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작은 펜치를 들고 도둑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나는 거실로 달려가 지훈을 흔들어 깨웠다. 그녀가 밖에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기 차단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지훈은 차갑고 결연한 시선으로 즉시 일어났. 그는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중얼거렸다. 참나무길 14번지. 전기 차단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를 즉시 보내주세요. 그는 내게 조용히 하고 스위치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신호를 보냈다. 덫을 놓고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불을 켜면 합선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불꽃 하나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죠. 모든 것이 사고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머물렀다. 밖에서 나는 금속성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멈췄지만 여전히 유라의 존재를 숨어있는 유령처럼 느낄 수 있었다. 내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키는 분노 때문에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이미 민준이를 내게서 빼앗아갔고 이제 보험금을 챙겨 태호와 자유롭게 살기 위해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상관없었다. 그저 그녀가 잡히기를 바랐다. 내 아들을 위한 정의를 원했다. 몇 분 후 거리 끝에서 멈추는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들었다. 사이렌은 없었고 오직 긴장된 침묵만이 흘렀다. 손전등 불빛이 정원을 비췄다. 그리고 유라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밤을 갈랐다.
지훈과 나는 창가로 달려가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 유라는 불빛 아래 얼어붙어 있었고 손에는 케이블롤과 펜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도구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려 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기 차단기를 점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엄격한 시선의 여성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다. 최유라 씨, 기물 파손 및 상해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때 김 형사가 지훈에게 전화해 김태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현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필리핀행 편도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참이었다. 유라가 재빨리 인출한 민준이의 생명보험금이었다. 이미 다 자백했습니다. 김 형사는 명백한 만족감으로 전화로 말했다. 유라가 민준이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을 도왔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세울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대한 공허함과 뒤섞인 안도감이었다. 재판 당일 수원의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은색 머리를 낮은 쪽머리로 묶었으며 40여 년 전 남편이 준 결혼반지 외에는 아무런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마련된 첫 줄에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이 그의 지친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마치 내게 힘을 주려는 듯.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박 여사님.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준이가 생각 속에서 남아 마침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이 날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법정 반대편에는 유라와 태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각자 변호사를 대동한 채 유라는 한때 환한 미소로 내 집에 들어섰던 젊은 여성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이 퀭하게 들어가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낮은 포니테일로 묶었으며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시선을 잃은 채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마치 법정에서 사라지고 싶은 듯했다. 그들을 보며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둔한 고통과 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만이 느껴졌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단호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중년의 여성 검사가 사건을 발표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나를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법정 전체의 시선 아래 나는 담쟁이 덩굴 찻집에서 민준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가 불안한 기색으로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김 형사의 운명적인 전화, 그리고 내 아들의 장례식 날 제주도 해변에서 미소 짓고 있던 유라의 모습까지, 나는 민준이의 의심, 그가 나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리고 유라가 우리 집 차단기를 조작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이를 언급할 때마다 가슴이 억눌리는 것을 느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말하면서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부드럽고 연습된 목소리를 가진 키 큰 유라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다. 재판장님, 그는 거짓 자신감으로 말했다. 박 여사님은 그저 슬픔에 잠긴 어머니일 뿐이며 고통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 의뢰인을 이민준 씨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조수에게 사진들을 투영하라고 지시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제주 호텔에서 손을 잡고 있는 유라와 태호. 태평한 커플처럼 수영장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유라의 변호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검사는 유라가 태호와 여행한 날짜와 일치하는 민준이와 유라의 공동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것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를 제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금전적 동기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라는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증권을 포함하여 남편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이번에는 유라가 모든 시선으로부터 숨고 싶은 듯 고개를 더욱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나왔다. 결정적인 한방. 녹음 파일을 재생할 것을 요청합니다. 검사가 발표했다. 법원 직원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고 스피커에서는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스러운 어조의 태호였다. 정말 모든 게 괜찮은 거 맞아? 아무도 의심 안 해? 그리고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 뭘 걱정해? 그냥 비극적인 사고였어. 브레이크 라인을 살짝 자르면 끝이야. 민준이는 가고 우리는 모든 걸 갖게 되는 거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문장이 뒤따랐다. 보험금을 받으면 그 늙은 여자는 내가 처리할게. 누전, 샤워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사랑하는 아들 곁으로 곧 보내줄게.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너무나 무거워서 내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유라의 변호사조차 창백해졌다. 그의 손은 서류 페이지를 넘기면서 떨렸고 그녀를 변호할 단 한마디도 찾지 못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마침내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태호는 석회처럼 하얀 얼굴로 눈을 감았다. 자신의 운명에 체념한 듯. 검사는 변론을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냉혹하게 계산된 계획적인 살인미수였습니다. 탐욕과 잔인함에 의해 촉발된. 최유라와 김태호는 이민준 씨의 목숨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박순자 여사님을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배심원단이 심의를 위해 법정을 나갔을 때 나는 손을 맞잡고 앞을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지훈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나는 민준이를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 그의 어린 시절 미소, 떠나기 전에 나를 힘껏 껴안았던 모습. 나는 그가 내가 그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알았을지 궁금했다. 배심원단은 2시간 후에 돌아왔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중후한 목소리의 나이든 판사가 일어서서 판결을 낭독했다. 최유라는 1급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입니다. 가석방 없는 35년형에 처한다. 경찰들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다. 김태호는 판사가 계속했다.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이며 25년형에 처한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경찰들에게 이끌려갔다. 판사의 의사봉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재판의 끝을 알렸다. 법정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지만 나는 아무런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이상한 공허함이 나를 감쌌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민준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 여름 햇살처럼 빛나는 그의 미소를 보았다. 오직 그와 나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게 속삭였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렴. 재판 후 며칠 동안
나의 작은 집은 덜 차갑게 느껴졌다.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낡은 타일 바닥 위에 따뜻한 얼룩을 남겼다. 눈물 흘리며 식물에 물을 주던 뒷마당은 이제 새로운 녹색 싹으로 생기가 넘쳤다. 지우는 생각보다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처리할 일이 좀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가 단지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거의 매일 찾아와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때로는 근처 빵집에서 각 구운 빵을, 다른 때는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 한 다발을, 어떤 날은 조용히 나무 울타리를 수리하거나 정원의 나뭇가지를 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의미로 가득 찬 그 소박한 행동들은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의 방식이었다. 우리는 과거 고통스러웠던 날들, 유라와 태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와 그랬던 것처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대화했다. 나는 지훈에게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정원에서 붉은 토마토를 손에 들고 엄마, 이게 제일 커요. 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던 옛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났다. 은퇴한 경찰로서 이제는 정원을 가꾸고 동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그의 일에 대해서도 비록 소박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조금이나마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은 붉은 철쭉 화분을 들고 와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창턱에 놓았다. 이 집과 잘 어울리네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처럼 강이네요. 나는 부드러운 꽃잎을 쓰다듬으며 그의 말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캐모마일 차를 마셨고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약간의 평화를 느꼈다. 박 여사님, 지우는 각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 망설이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여사님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살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요. 그는 내가 거절할까 두려워하는 듯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여기가 제 집이에요. 민준이의 추억이 이곳에 있어요. 이 정원에, 이 부엌에, 그가 책을 읽던 소파에, 이 모든 것에서 멀어질 수 없어요. 나는 철쭉이 햇빛을 받고 있는 창밖을 보며 말을 멈췄다. 저는 이곳에 속해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지훈은 이미 내 대답을 예상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침묵하며 손으로 찻잔을 돌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부드럽지만 단호한 시선으로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한번 제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는 비밀을 고백하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렸을 때 제가 강에 미끄러져 빠졌어요. 물살이 세고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죠. 민준이는 자신도 무서웠을 텐데 뛰어들어 저를 구해냈어요. 저는 그에게 목숨을 빚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는 듯 깊은 숨을 쉬었다. 그가 저에게 당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그를 구하지 못했을 때 그를 실망시켰죠.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박 여사님, 만약 허락하신다면 저를 당신의 양아들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멈췄고 그의 시선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거절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멎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잠시 눈물이 솟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따뜻함과 감사함 때문이었다. 나는 지훈을 보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평온한 삶을 버리고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온 남자. 그에게서 나는 민준이의 친구뿐만 아니라 아들도 보았다. 민준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된 사람.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그토록 많은 어둠의 날들 끝에 내 아들이 친구는 잘 골랐구나.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눈이 붉어진 채 미소 지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우리 둘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고 느꼈다. 그 후로 매주 말 지훈과 나는 함께 추모공원에 갔다. 우리는 더 이상 장례식과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흰 백합을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꽃인 흰 국화 다발을 가져갔다. 국화는 믿음의 꽃이야, 엄마. 그가 정원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에 말하곤 했다. 우리는 무덤 앞에 서서 민준이에게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철쭉이 피는 것에 대해, 정원의 새로운 울타리나 지훈이 로스앤젤레스의 아이들과 영상통화로 보는 축구 경기에 대해, 때로는 나는 그저 그곳에 조용히 서서 부드러운 바람결마다 민준이의 존재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민준이를 잃은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을 흉터처럼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애정과 새로운 인연으로 부드러워졌다. 지우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민준이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남긴 사랑과 보호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사랑은 결코 죽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춘다. 모든 상실과 고통 끝에 나는 무언가를 이해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회복력의 힘이 태어난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을 용기가 있다면 정의는 언제나 빛날 길을 찾는다. 삶은 잔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 선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간직한다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빛은 항상 있을 것이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에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개를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